이틀간의 급반등 뒤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저항대의 저항을 확인했다고 봐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철중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경기선행지수 하락입니다. 10월 경기선행지수가 두 달째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월비 전월차는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OCI 닷새째 상승 시도입니다. 대표적인 낙폭과대주인 OCI가 닷새째 상승을 시도 중입니다.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유로존 EFSF 증액입니다. EU 재무장관회의에서 EFSF 증액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는 유로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봅니다. OCI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OCI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셨으면은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하셨을 종목 같은데 최근에는 닷새째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연속으로 올라오니까 이제는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지금 태양광 업황, 내년에는 돌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LG경제연구소 같은 데서는 이 대체에너지 같은 경우가 그 공급 과잉 상황이 2, 3년 동안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OCI, 글쎄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매매 판단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여전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황 후전의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요, 지금 현재 가격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소위 그 치킨런 게임이죠. 물론 치킨런 게임의 대표적인 살아남을 승자 중에 승자는 분명히 OCI일 것입니다. 분명히 OCI가요, 치킨런 게임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흔히 이제 반도체의 치킨런 게임 할 때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것을 OCI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주가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의 추세적인 반등의 여부인데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올 초에 이제 4월 달인가요? 이제 막판에 일본의 원자력 문제가 불거졌을 때 65만 원까지 갔었던 게 폴리실리콘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룹들이 폴리실리콘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죠. LG화학이 그랬고요. SK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중공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LG화학 지금 오늘 대체에너지 공급과잉 얘기도 나왔지만 LG화학 지금 시기 조정한다면서 실질적으로 포기한 거 마찬가지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SK케미칼은 지난주인가요? 포기했죠. 실제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가격 전쟁을 통해서 OCI는 주가는 좀 손해를 봤지만은요, 이익 생각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은요, 실제로 보면 OCI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지금 물리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투자 시기 물론 과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웅진도 마찬가지죠. 웅진 하려고 있는데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건 웅진그룹인데 웅진그룹 주가 엄청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보면 OCI가 의도되는 바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OCI 입장은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치킨런 게임을 주도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주가는 워낙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워낙 떨어져서 어느 정도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주도주로 나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많은 가격들이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을 물리셨을 텐데요. 그 가격 하기에는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주도주로 복귀하기에는 내년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트레이딩하는 분들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닷새째 올랐으니까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팔 수 없는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근데 OCI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건 확고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들고선 장기적 맥락이라면은 좀 들고 가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마음고생하신 가격들은 이 가격에서 더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네요. 제 판단으로는요. 장기 보유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가면서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업황 회복은 일단 뭐 더딜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지금 뭐 팔 수 없는 가격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OCI의 경쟁력을 믿고 장기적으로 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새 유로존 밤사이에 뉴스가 쏟아집니다. 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탈리아 국채 발행은 성공했는데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는 사상 유로존 이후로 그 사상 최고까지 올라갔고 그리스의 이제 구제금융 지원은 또 합의가 됐고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EFSF 레버리징 방안에서 합의가 됐다 안 됐다 지금 뭐 얘기는 많은데 합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의 신용 등급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 프랑스의 한 일간지에서 S&P에서 프랑스의 신용 등급 전망치를 열흘 내로 좀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얽히고 설키고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김철중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EFSF 증액 합의가 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시장의 모멘텀이 될 거로 보시는지요? 네. 사실 EFSF 증액 합의는 무난히 합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EFSF의 구조 자체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이 보증을 서서 EFSF의 신용을 담보를 하고 그 신용을 기준으로 EFSF가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걸로 자금을 확보해서 다시 이태리나 스페인 등의 국채를 보증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냐면 약간 신용도가 낮은 애들이 보증을 하고 그 보증을 기반으로 또 한 번 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펀치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스킴인데요. 이 스킴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건 독일이 들어가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구조가 시장에 신뢰를 얻는다고 하면 EFSF 채권 금리와 독일의 채권 금리, 독일 국채 금리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EFSF 채권 금리가 독일 국채 금리보다 100bp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EFSF 레버리지 방안이 합의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되기는 좀 쉽지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최근에 독일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재정 통합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걸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이 이태리나 스페인의 재정 긴축을 조금 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면, 그러니까 재정 통합의 전 단계로서 그런 부분을 획득하고 난다면 마치 때리나에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ECB 채권 매입 확대나 여타의 정책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EU 정상회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EU 정상회의에서 그런 재정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실행되고 나면 결국 ECB나 여타의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완화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2월 9일 EU 정상회의가 좀 많이 남은 만큼 그 와중에 여전히 변동성은 남아있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로존 내에서 갑을 관계를 따지면은 거의 독일이 갑인데, 김철재 연구원께서는 EFSF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이제 뭐 독일이 재정 통합하기 위한 전 단계, 그러니까 간섭하고 감독하고 좀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한 과정으로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돈을 주겠다라고만 결심하면 일단 유럽 문제는 무조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니네들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니까 사실상 독일이 원하는 건 독일이 맹주로서 상위 계체로 있고 이태리나 스페인이 마치 부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기를 희망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협의체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중간 기관으로서 인터내셔널한 기관 하나를 만들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FSF 레버리징 방안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은데 그 부분은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좀 있고 그 전 단계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S&P 미국 은행 등급 37곳 강등입니다.
미국에는 어제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은 S&P에서 37개 은행 줄줄이 그 등급을 강등을 했는데요. 그 등급 판단 기준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강등을 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은행은 자금 조달할 때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건 사실이고요.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소비 관련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물론 100이 기준이라고 56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지만 예상치가 44였는데 굉장히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33%나 늘었다. 이렇게 뭐 긍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소식 쪽부터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는데요. 그래서 그 S&P에서 미국 은행들 줄줄이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이학영 위원께서는 뭐 이런 상황, 또 뭐 프랑스 등급 강등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죠. 지금 부담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따져보면은요, 미국의 그 은행들은 지난주였죠. 페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년 1월 말까지 다시 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형은행 6개 은행이었는데 오늘 이번에 6개 은행 포함해서 뭐 웬만한 우리가 아는 은행도 다 그냥 신용등급 줄줄이 내려갔는데요. 결국 요인도 그거였죠. 유럽에 대한 노출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들이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마감된 시장은 이미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2, 3%씩 많이 빠졌죠. 물론 시간대로 한 1% 내외 더 빠졌는데요. 내일 또 어떻게 반응될지는 뭐 냉정히 보셔야 되겠지만은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미국에서 지금 은행주가 시장의 주류에 있는 주식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분명히 주류에 있다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뭐냐면 납법과대주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흔히 뭐 제가 자주 얘기해드리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납법과대주를 딱 보려면 전 세계 납법과대주 중에 물론 유럽의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 흐름만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살아야지 결국 뭐 우리나라 은행도 살아나지 않느냐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유럽이랑 직접 엮여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미국 은행이랑 많이 엮여 있고요. 우리나라 은행의 대주주로 많이들 기관 투자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결국 금융회사들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금융주 뭐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은행주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당분간 그럴 생각입니다. 뭐 BOA 주가가 지금 5달러대 초반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낙폭과대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국내 은행들 역시 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얘기를 김철중 연구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미국 소비 시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매출이 16% 늘었다. 사이버 먼데이 33% 늘었다. 여기 이제 소비 심리랑 관련된 지표가 또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소비 호조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김철중 연구원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유럽 경기 둔화나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 심리는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쇼퍼스트랙이나 여타 시장 매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이 반영되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등 몇몇 IT 업종들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블랙 프라이데이는 저가 상품 위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오프라인으로 증가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사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게 되면 사실 미국 고용이 그렇게 빨리 늘어날지 그런 부분도 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은 분명히 좋았지만 그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말 쇼핑 시즌이 호조를 누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또 매출이 증가한 만큼 영업이익이 정말로 증가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가 상품 위주로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영업이익이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것 같고요. 특히나 사실 오늘 좀 재미있게 본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그 운송 항로가 있습니다. 그 운송 항로의 운송비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얘기하기를 최근에 중국에서 유럽 수출 항로 운송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락폭이 미국 쪽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뜻이 뭐냐면 유럽의 경기 둔화가 한 달에서 두 달 지나면 미국이나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럽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가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지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WTI 유가는 이제 100불까지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불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휘발유 가격만 오르지 않는다면 소비가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휘발유 가격이 안정되는 건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가는 상승을 하는데 휘발유 가격은 3.5불 수준에서 있다는 건 정제 마진이 악화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 한국에서 정유업종이 강세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겠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소비는 정말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 게 맞는데 영속적으로 나타날지 의심스럽고 유럽 경기 둔화가 미국이나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뭐 중국 증시 일단 상해 증시 급락하고 있는데 뭐 내일 PMI랄지 PMI 발표에 대한 제조업 PMI죠. 거기 발표에 대한 부담 또 연내 지준율 인하가 어렵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중국 모멘텀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중국은 은행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한국이나 일본이 은행 대출 중심으로 발전한 것처럼 중국도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은행의 대출 규모나 대출 금리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1,000억 위안을 하라고 하면 1,000억 위안의 금리까지 결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은행은 뭐 금리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대출 규모를 중국 정부가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결국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건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공식 통계로도 보도되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대출을 늘리겠다. 대출을 늘리면 이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살아나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2012년에도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중국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국 그 정책 스탠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쉽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숨고르기입니다. 오늘 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조정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조정의 양상 자체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외국인들 현물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도하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는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현재 장세로는 오늘 조정 장세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도 100% 동의하죠. 그렇게 큰 조정 우려감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안전하게 좀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드린 거죠. 그나마 외국인이요, 오늘 다시 좀 순매도 하다가 지금 현재 시간은 조금 또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수의 조정폭도 또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0.4% 정도니까요. 그동안 또 숨가쁘게 며칠 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얘기하신 대로요. 1850, 왜들 자꾸 1850 얘기하냐면 그만큼 저항이라는 것인데요. 저항선은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지수는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죠. 좀 더 확인되면은요, 좀 공격적인 분이라면 70에서 80%로요, 주식 비중. 기존보다 한 10%포인트 늘려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목인데요. 저는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올라간다는 쪽에 만약 베팅을 하신다 그러면요, 중소형주, 무슨 경기 방어주네, 내수주네, 이런 거를 갖고는요, 시장을 쫓아가기가 버거울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동안 경험을 아실 텐데요. 삼성전자 101만 원 다시 가고 있는데요.
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큰 주식이면서도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고비를 벗어나면서 일단 뭐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코스피 지금 현재 1850대를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철중 연준권께 여쭤볼게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데 12월 전망 어떻게 보시고 또 체크 포인트는 뭔지 그런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절성을 고려하면 거래대금이 12월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에도 거래대금이 감소한다고 보면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11월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던 만큼 12월에 프로그램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년에 어떤 종목이 주도 업종이 될지를 미리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IT 업종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방금 대형주가 좋다고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IT 업종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LG 디스플레이나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그 영업 순이익이 200%,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업종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미리 땡겨서 움직이고 있는 시세들인데 이런 시세에는 조금 더 붙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주를 중심으로 접근해라. 그리고 12월에 강세를 보인 업종이 결국은 그 다음 해를 선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관점에서 IT주의 움직임을 주목해봐라. 좀 이런 말을 하신 걸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